네, 바이든 대통령이 장고 끝에 차기 연준 의장에는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그리고 연준 부의장에는 라엘 브레이너드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이른바 YFD로 요약되는 연말 인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3천선을 상회했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증시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도 급락 장세를 연출했는데 이유를 어디서 보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은 네, 파월과 브레이너 파트를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월가에서 많은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절충안이다, 파월의 임명이 아니라 절충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항상 그 절충안은 이렇게 묘수가 될 수가 있고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것을 미 국민들이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점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절충에서 월가에서 보면은 이번에 인사가 대부분 다 국내 언론은 파월의 연임 쪽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는 브레이너가 오히려 이사에서 부의장으로 또 행정 담당, 감독 담당이 있고 행정 담당이 있거든요. 네. 행정 담당 부의장의 클라라이드를 대신해서 이렇게 임명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라든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수북 기사에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프라 법안이 있죠. 그 다음에 12월 3일 초에 가면은 연방부 임시예산, 연방부채 상환 이런 문제가 있죠. 아주 여러 가지 세운한 일상에서 돌파를 보여줘서 보여주지 못하고 절충을 했던 것이 장마판에 결과적으로 보면 브레이너 이사에 비해서 사실 파월 의장은 매파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가치가 강세,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흡한 삼고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미흡한 삼고 현상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것이 빅테크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라니칸이 사실상 빅테크 업종들이 소비자를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상당히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장마판에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는 돌파해서 본인의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국민들의 더 신뢰가 높아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 해소다 하는 이런 측면을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다우지수도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상승분 거의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면 그런 것이 오늘 장세의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비트코인 같은 데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주목하십사. 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1억 비트는 올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차트 문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는 오늘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행정 담당의 사실 브레이너가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브레이너 이사가 정권을 지게 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자는 주의고 그리고 정권을 지게 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너 이사가 부의장으로 되다 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비트코인 가상화폐 버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과 그리고 가상화폐 급락장에 대한 자세한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합동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한 것 같아요. 네, 합동조, 절충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미국에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아마 여름휴가철 이후에 페드 회의 이전에는 모두가 파월의 지금 결과대로 유의무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9월 회의 이후에는 사실상 브레이너가 부각되면서
9월 페드 회의와 11월 페드 이전까지는 PBT 50대 50. 이건 상당히 브레이너가 많이 부각된 거죠. 네. 그리고 11월 FMC 회의 이후에는 40대 60으로 오히려 그 CNBC라든가 배런스라든가 브레이너의 특집을 쓸 만큼 굉장히 차기 의장으로 이렇게 이게 부각됐다. 그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오늘 절충안이 나온 것은 바이든의 입장에서 언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이렇게 친 이렇게 민주당 입장, 바이든 대통령의 언론들은 미국의 언론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언론이 상당히 좀 굉장히 최선책을 선택했다 하는 입장에 평가하는 것에 반해서 트럼프라든가 그 다음에 공화당의 친 이렇게 언론에 하는 측면은 궁지에 몰린 바이든이 결국 전충안을 선택했다 하는 입장인데요.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면. 왜냐하면 파월을 왜 유임시켰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을 유임시킨다면 시청자 여러분 연휴 휴가철 끝나고 나서 그대로 임명시켰겠죠. 근데 사실상 그 바이든오믹스의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가져가는 통화정책에 파월은 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파월을 왜 이렇게 유임을 시켰느냐 장고 끝에 연휴 휴가철 끝나면 그대로 가져가야 될 문제 유임이라면 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연장시켰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은 공화당과의 갈등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지지도 떨어져 추락해 그다음에 방역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입장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너무 남아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정책을 필 때 임시 예산은 앞에 있어 연방부채 한대 약 있어 인프라법 통과하지 않아 이런 걸 감안해서 상원 인준 시에 지금 상태에서는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고 브레이너를 댈 때는 페드 의장마저도 상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인준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은 파월에 유임시키는 것은 연준의 그 상원 인준 시에 공화당의 갈등과의 문제에서 조화점을 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임시 예산은 연방부채 한도, 사회적 인프라법 이런 것을 좀 순조롭게 통과시키게 한 이런 문제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월가에서는 그건 나오고요. 브레인에서는 역시 지금의 국민의 화학과 통합, 그 다음에 FTC 연방 이렇게 거래위원회에서는 라니 칸이 지금 반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월가 사이드 금융파트와 실물파트의 금융파트의 규제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서 브레이너 이사를 부의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과 달리 월가에서 보면 이번이 파월의 인사냐, 브레이너 인사냐 이 논란인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또 무게의 힘이 지금의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무게의 힘이 어디로 실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지에서 그런 논쟁이 붙는 날이 부입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금 전에 줌 비디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요. 매출이 지금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 차기 임명, 재임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페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파월의 크라이나주에서 파월의 사실 브레이너조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말에. 그러다 본다면 전체적인 기조는 역시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금리 결정이라든가 통화 정책은 파월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청자들이 보셔야 될 게 브레이너가 행정 담당으로 최고 책임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FOMC의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페드 인사들이 어떤 쪽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전체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브레이너가 행정 부의장으로 해서 나머지 페드 인사들이 어느 쪽으로 트럼프 인사냐 아니면 지금 트럼프 인사 쪽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바이든 쪽으로 채워지느냐 이 또한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액면 그대로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양대 목표 중에 페드의 양대 목표는 이제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문제죠. 고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똑같이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금융 완화 기조를 가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파월은 매파고 매파적 성향이고 마침 금융 완화에서 조금 매파적이고 그다음에 브레이너는 금융 완화다 하면 고용 문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파월도 완전 고용이 어렵다 하지만 브레이너는 완전 고용이 더 어렵다.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에서는 사실은 그 파월은 매파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브레이너는 금융 완화 기조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목표의 차이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면 통화정책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고용 목표에서는 브레이너가 더 완전 고용이 더 어렵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금융 완화는 더 브레이너가 차기 의장으로 됐을 때 완화 기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3대에서 보면 금융주가 강세였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브레이너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 리니카와 함께 금융 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주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지금 브레이너가 차기 의장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드니까 금융주 강세, 다우지수가 그래도 버티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파월과 그다음에 이렇게 브레이너 이사가 같은 파트죠. 이더라도 11월 회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11월 회의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은 8개월 동안 이렇게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죠. 매월 그 150억 달러씩, 국채 100억, 그다음에 MBS 50억. 그래서 8개월 동안. 요건 이제 단축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단축 문제는 이미 이혼 가능성,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서 성장률과 그 물가와 고용과 같은 이런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되겠다. 빨리 가져갈게, 늦게 가져가겠다. 이건 이미 11월 달에 이게 시사한 상태인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것도 테이퍼링에서 페드 의장이 자 8개월이지만 이것도 축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장인데 지금은 이렇게 8개월 동안 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파월이 테이퍼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계시키는 입장이 아닌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계 입장으로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크라리도, 윌러 이런 사람들로.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원래 절충안이라는 것은 묘수가 될 수도 있고 악수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지금 월가와 학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좀 돌파하시러 내 색깔을 어렵다 하더라도 바이든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맹탕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페드의 그 의장이라는 중요한 세를 해서 내 색깔을 분명하는 것이 1년 전에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의 한멸을 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 더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에 워싱턴 펄리라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유임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표심에서 지금 AB라는 사람에서 선택해서 극과 극의 대립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은 집권당 후보에 대해 반대를 해서 여기 했는데 신선미래라든가 했는데 본인 자체 이렇게 어려웠다고 해서 이걸 퇴조하는 분위기를 볼 때에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작 이렇게 어려울 때 색깔이 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오늘 장마판의 주가가 지금 뭐 민주식에 대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는 그런 쪽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그렇게 주가가 마지막에 그렇게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데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삼고 문제, 미국판 삼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좀 매파적 성향이죠. 국채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린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의 어느 방송보다도 달러 인덱스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96 레벨대 올라간 것도 큰데 오늘 그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파월이 그 유니임 때에 있어서 오늘 그 97 레벨대까지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사실 그 3고 현상에서 두 번째 금리 인상, 국제금리 인상, 달러 강세 그리고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판 신삼고가 나타났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돌파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달리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매파적 브레이너보다 매파적 속성이니까 금리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물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상가 되니까 있는 사람들이 버티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번에 그 이렇게 파월과 브레이너 파트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묘수냐 악수냐 될 때 일단은 바이든이 지지도 떨어진 거 하면 돌파. 이게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돌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돌파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앞에 놓이는 현안들이 많죠.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자 마지막 페드 의사까지도 이렇게 연준에서 실패할 때는 굉장히 나락에 추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청원을 해서 임시 예산을 댔다. 임시 발표를 댔다.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안이 처리됐을 때는 어느 쪽에 시청자 여러분 무게를 실리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든오믹스를 실천한 데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서로 조합 문제가 됐을 때는 브레이너스 쪽으로 힘이 좀 점점 실리지 않겠냐. 그래서 브레이너의 이후에 페드의 인사들 우리 그 속속 임명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인사가 더 색깔을 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나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연임된다. 연임에 대해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연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지난주말에 밝혔죠.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임이 되면 연임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첫 연임의 마지막 연도에 역시 페드 인사들을 그 페드의 차기 의장을 인선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브레이너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출된다 하는 입장에서는 파월이 그대로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 섀도우 캐비넷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파월이 자 트럼프가 과거에 제닛 앨런이 첫 임기에 비교적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파월 색깔을 내기 위해서 파월로 교체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자 바이든이 오면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색깔을 좀 분명히 내야 되는데요. 지금 연임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시각이 되겠죠. 부정적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4년 후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렇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고임이라든가 뭔가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선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트럼프가 다시 재임되더라도 네. 파월이 3년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파월과 브레이너의 유임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명과 그리고 라이 브레이너드 이사의 연준 부의장 임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악재가 많기는 하지만 코스피가 다시 3천선에 재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측이 맞고 틀린 그런 관계없이 네. 사실 어제 7대 현안을 이슈를 점검하면서 대체로 악재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이렇게 동향 움직임을 볼 때는 사실 그 외국인 얘기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코스피는 한 3천선 재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강하게 올라가면서 3천선을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주요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국가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장주를 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러 가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3천선에 재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난 그 11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2조 6천 정도가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지금의 3분기 성장률이 0.3% 정도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유입보다도 오히려 유출될 요인이 많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향후의 경기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아시겠지만 단고 장조일 땐 경기 침체,
단저 잔고일 때는 정상적 예일드 커브일 때는 경기 회복하는데요. 자,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올해 그 3월 달은 100bp입니다. 100bp는 장기간 높습니다. 경기 회복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100 넘던 것이 40% 축소했습니다. 네. 향후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입될 요인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해 연초에 1,082원에서 지금 1,185원, 1,186원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리 자금의 여건상도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반영해서 그런지 국내 증권사의 내년도 한번 전망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사의 전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는 이런 거를 반영해서 최근에 국내 증권사의 내년도의 전망치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대체로는 최저가 2,600선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전 앵커 1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최저대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최고가 한 3,500, 대체로 3,400, 3,300, 3,200까지 이렇게 보는데 저 4,100을 전망했던 이 기간이 이번에는 또 3,200으로 내년도에 수치를 확 단쳤어요. 내가 어느 증권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코스피가 4,100 갈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 시각과는 상당히 낮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측면 이런 걸 반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외국인들은 펀더멘탈, 그다음에 캐리 자금 연속상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고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 본다고 이렇게 본다면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전망치를 낮추는데도 네. 외국인들은 이달 11월서부터 무려 11일서부터 무려 2조 6천억 정도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사게 되고 삼성전 SK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제 코스피지 3,000선을 다시 이렇게 재돌파하는 모습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요인이 더 궁금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때 네. 외국인, 우리 정책 단계 정책 요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 동학개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같이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내년도에는요. 해외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력 있던 포인트를 볼 때는 정권 교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걸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계 채무도 워낙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정부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 정책 요인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는 것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력 평가고요. 개인들, 동학개미들은 지금 증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날아들고 있습니다는 네.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해당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해당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처분소득, 손에 드는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판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고 문제입니다. 오고. 자, 우리도 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물가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죠. 세금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우리는 오고 문제입니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더 숨통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 기업이 생존 차원에서 그래도 새로운 트렌드를 잘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적 트렌드에 한계 대기업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현실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선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트렌드의 기업 생존 차원에 잘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외국인들이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업 대외 전략과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과는 우리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이게 한국 증시의 매력도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안미 경적입니다. 잘 아시겠죠?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북한 문제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 경제에서 미국 중심의 이렇게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상태에선 이 문제가 전략적 부재다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운 사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기업은 현 정부의 대정책과 살아야 되니까 친미 언중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에 잘 따는 모습이 외국인들이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가계 매력도가 적은 상태에서 한국 증시를 이렇게 잘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지난 11일 이후에 올해 들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관련돼서 이런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서 인사들을 대폭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인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올해 보면 YFT도 외국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YFT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젊어졌다. 네. 지금 젊어졌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미래에셋 그룹이라든가 이건 뭐 어떤 그 이유를 떠나서 미래에셋이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뉴 삼성에서는 젊은 사람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영어다. 그다음에 퓨처 미래를 생각한다. F. 그다음에 디지털 인사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영어 약자를 인시를 따서 YF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다.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한다. 디지털이다. 미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책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을 풀 만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 앵커 같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선배 입장에서 한국은행에서 보면 이렇게 신의 직장에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고 젊은 인사들이 뭐 이렇게 해서 게임 회사라든가 뭔가 해서 곧바로 옮긴다 그러거든요. 네. 이 젊은 층의 끊임없는 신진대사, 스타트업이라든가 뭔가 기존의 신의 직장을 떠나서 기득권을 떠나서 본인들이 뭐냐 신진대사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지적했던 조화 문제, 조기 노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기업이지 않느냐.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이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붙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은 대표 업종을 산다. 국가를 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조로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개선되는 분위기죠. 네, 인식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분위기죠. 네. 정책이 뭐 현 정부라든가 차기 정부가 지금 나오는 걸 이렇게 볼 때는 개선 가능성이 없는데 기업이 인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경제 조로화라는 것은 아시죠? 네. 그래서 경제 연령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활력이 떨어진다.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성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코로나는 특수 환경이 겹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볼 때는 1인당 GDP 3만 달러 가서 선진국처럼 헬렐낼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줄기차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존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동력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어느 대학 교수인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동력이 많이 갖고 있다 하는데요. 그건 임금이 쌀 때나 노동력이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선진국보다 임금이 많고 노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노조가 부존 자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로화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 선진국 문턱에서 떨어진다. 최근에 제가 한국 경제에서 극한경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대기업들이 퓨처, 디지털 이게 뭐냐? 파운더스 멘털리티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삼성이라든가 40년, 현대가 40년 되더라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이런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창업자 정신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필요 없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파운더스 멘털리티, 기득권을 버린다. 한국은행에 들어갈 때 버린다. 어떻게 되냐? 신진자사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외국인들이 평가할 때 이런 기업인 중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시를 볼 때는 정부가 좀 제약만 하지 말아라. 네. 정부가 제약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대선 후보는 제가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정부는 국가가 모든 걸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어떤 후보는 작은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빅 가먼트와 스몰 가먼트인데요. 사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 기업들이 올해 인사에서 퓨처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올해 인사에서 대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거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이끌어야 결국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이 다시 한번 소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굉장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문하는 것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은 전문성 관계없이 나와 관련된 사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도중에 지금 극한 경제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이 대목은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할 때 해도 모자랄 건데요. 네. 그냥 익스트림에서 정 PD 그냥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CG를 해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뒤쪽 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리처드 데이비스의 Extreme Economics라는 극한 경제라는 표를 씁니다. 도시가 발전은 균형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아키타는 고령층인과 전부거든요. 그 도시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칠레의 산티아고가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요. 그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초디지털에서 에스토니아의 탈인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프스 회의가 열렸던 영국의 그레스고가 한때는 철강, 조선업이 많이 하다가 그곳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귀돼. 서울은 빈부격차, 급성한 고령화, 산티아고 모델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대구 같은 거 섬유가 붕괴됐다 하는 측면에서 글래스고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 요건 좀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많이 관여하면 중진 감정이 아니라 extreme economies 해서 extreme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이런 쪽이 된다는 이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네. 부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는 잠시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와 관련이 됐다 하면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입니다. 네. 시청자분도 워낙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돼서 이게 밸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금이 모일까? 누구나 다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당신도 자금을 넣지만 거쳐 자금을 넣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미래 잠재 가치가 아무리 중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래 잠재 가치로 할 수 있는 금리라든가 이런 사이드에 한국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잠재 가치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잠재 가치에서 근거가 있는 금리라든가 이런 측에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이렇게 동학개미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몰려가는 터치만 하면 몰려간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냉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럽은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연일 두들기게 나왔었죠. 이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메타버스라든가 NFT는 모르겠습니다는 월가는 냉담합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서 월가가 좀 관심인데 한국만큼 뜨겁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2017년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열풍 같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에 대해서 젊은 사람, 그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기업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 한국을 산다. 한국을 사면 국가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 SK다.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명한 제라미 시겔이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제라미 시겔은 인기주의에 부합하지 말아라.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력이 좋다.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될까 결국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거다. 동학개미 분들이 지금 NFT에 스치면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스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재임명에 따른 통화정책 전망과 그리고 어제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향후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